짧게 민생당 근황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당에 아직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지금 비대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 8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제가 형사고발해서 지금 송치됐고 아무튼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황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소선거구제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봤는데 이걸 봤을 때 원래 예전부터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 가자 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뭐 논문도 있고.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결론을 왔는지 저도 참 일찍부터 좀 참여해서 그 과정을 훑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는 좀 그렇고 착한 사람 되세요라고 하면은 사실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의 기준이 당신하고 나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소선거구제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정치를 개혁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고 이전에 얘기되었던 여러 대안들 중에 지금 양당 구도와 대결 구도를 좀 완화하는데 소선거구제가 폐지가 낫겠다라고 해서 아마 이쪽으로 온 게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 소선거구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일단 인물 경쟁력에 있어서는 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와 이제 군소정당과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2015년에 제안했던 이제 연비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은 괜찮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너무 많은 그 권한이 있고 이 정치가 대권을 싸우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는 한은 사실은 소선거구제가 되나 중대선거구제가 되나 사실은 제 생각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양당 구도 대결 구도가 더 유리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선거구제가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일단 대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저희가 전환을 했을 때 좀 예상되는 회착을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사실 아까 제가 그 문정훈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었지만은 자신 있는 지역이 있으시냐 했더니 이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뽑으면은 3대1 정도 해가지고 조금은 완화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그 지역 감정이 정말 뿌리 깊거든요. 사람들 생각을 바꾸는 이 양당 구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소용이 없고 굉장히 뿌리 깊고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사람들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우리가 선거구제에서 우리가 완화돼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0년 잡고 정말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좀 그런 지역감정 완화의 착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는 양당 독과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 정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되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거 비용과 그런 것들이 증가되겠죠. 그러면 국회의원 특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정하는 게 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확실히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사실 녹색당도 그렇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다 전국 이슈에 소구하는 정당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권역별로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원래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 이슈에 소구를 해가지고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비례대표제 확대의 명분이 약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중대선거제로 가니까. 그래서 그런 오히려 소수정당들한테는 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소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후보 경쟁력이 사실은 우리가 이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다 그래도 뽑히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가까이서 지켜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국회에만 가고 이제 양당구도 대권 차지하기 위한 이제 왕자의 게임에만 들어가면은 바보같이 보이는 거. 자, 이거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경쟁력은 있다. 소선거구제 안에서 뽑히는 사람은 나름대로 뽑히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연비제가 결합되면 연비제는 말 그대로 말씀드렸지만 의원을 더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거는 이 왕자의 게임만 싸우는 의원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 수가 늘려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전국 이슈 정당을 늘려야 되고 결국에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그 소수 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당선되는 거는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결국에는 인물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정당도 이런 이슈와 우리가 설득시킬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구로 나가서 당선되는 거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인데 그렇게 결국에는 가야 된다고 소선거구제도 전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뭐였냐면 짧게 말씀드리기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선거구냐 중대선거구냐 이거보다는 지금 저는 그 광역의회 견제 권한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장동 사건도 저는 광역의회에서 의원들이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다기보다 조직이 있었으면 저는 충분히 견제가 됐고 그러면 진작에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광역 기초를 통폐합해가지고 시도정 감사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좀 보좌진을 한 2명 이상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들 쫓아다니고 선거 때마다 와가지고 어느 라인에 붙을 건지 보여주는 게 광역의원 기초의원들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조직운동 그 사람들 조직 활동을 해주는 게 그 사람들 역할이 아니고 우리가 그 광역의회에 의회를 두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회를 두게 하거나 결국 헌법에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 의회를 둬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해주려면은 광역 기초의원은 그렇고 광역의원들한테 저는 권한을 주고 몰아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광역의원을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 방법으로는 이분들이야말로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분들 이슈가 원래 권역별 이슈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이분들 이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지역위원장이랑 선거가 좀 달라져요. 광역의원이 더 넓어지는 대신에 선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선거 전략이나 공천 전략이나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위원회에 약간의 예속을 좀 벗어나게 해서 따로 권한을 줘야 되는데 하원 개념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저는 지방자치 견제가 제대로 돼야지 지방자치가 된다. 그래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표 집중도가 저희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교육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 기초동, 광역비례, 기초비례 거기다 보궐까지 생기면 이거 그 유권자들 잘 모르거든요. 이거 줄여줘야 하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초의회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지금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헌법에 그 나와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둬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걸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초의회를 명예직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광역의회를 중대선거구제화 하고 이제 권한을 더 몰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면은 광역의회 통합해서 광역의원들을 하원으로 만들어서 올바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역감정 완화까지도 훨씬 이 소선거구제 이거보다 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광역 이슈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확실한 그 선거개혁 방법이 아닌가